지구 단위계 여러분들 요약집 페이지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지정권자까지는 봤고 지정인데 다음 지역의 전부 일부인데 다음 지역이 어디입니까? 적어 놓으실래요? 꿈틀이.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지구 단위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마무시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꿈틀이라는 표현을 만든 지도 거의 한 7, 8년 넘었네요. 그죠?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수업할 때 꿈틀이. 옛날에 한참 때는요, 꿈틀이, 지구 단위 수업할 때 꿈틀이 먹으면서 수업했어요, 진짜로. 꿈틀이 팔잖아. 새콤한 거. 자, 9번은 따로 체크할게요.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라고 했습니다. 도시 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 토지용을 정진시킬 필요가 있는 어디에 이래 되어 있습니까? 일반 주거지역 출작, 준주거지역 출작, 준공업지역 출작, 상업지역에서. 그러니까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고 지정되는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입니다.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된 다음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역세권, 터미널, 간선도로 교차지, 인대,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길줄지로부터 1km 이내 위치했다든지,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고밀 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다든지 하는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포인트는 어디에 지정되는지가 포인트인데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모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적 지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지역은 지구 단위계획 지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불러주세요. 무슨 시? 정택이 몇 살? 10살. 사업이 뭐 되고 나서 완료가 되고 나서 사업 완료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얼마? 30만. 그 다음에 비도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큰 틀부터 볼까요? 비도시 어디에 지정된다고 했어요? 계획관리 또는 어디에? 그렇지.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수가 있다. 자, 계획관리부터 정리할게요. 계획관리 지정하려고 그러면 계획관리 면적이 얼마 이상은 돼야 됩니까? 50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뭐 해야 됩니까? 생산관리지역이거나 무슨 관리지역일 때 보전관리지역이면 되는데, 보전관리지역이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보전관리지역은 전체 면적이 10만이면 보전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10만에서 20만 사이면 2만, 그 다음에 20만을 초과하죠. 그럼 보전관리에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10% 이내로 지정할 수 있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되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만입니다. 법 조문에 원칙이란 말 이런 거 없어요. 이건 해석을 하면서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편의를 돕기 위해서. 원칙은 3만인데 그 토지 위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만약에 포함되죠. 그러면 3만에서 면적이 더 늘어나요. 얼마? 30만.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다든지 자연보전권적인 면적이 얼마? 10만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반시를 공급할 수 있고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지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개발진흥지구는 아까 봤던 계획관리지역 요건을 충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봤고, 원칙 얼마야? 3만. 아파트 연립 30만, 학교용지 확보 10만, 기반시를 공급할 수 있고 문화재 훼손할 우려가 없을 것, 이겁니다. 그리고 개발진흥 뭐기 때문에 지구죠. 지구니까 특정 용도 지역과 결합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나와 있는 특정 용도 지역을 보니까 도시는 없네요.
도시지역은 없네요. 당연한 겁니까? 도시가 없다는 게 적어놓고 외워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거 아이가? 지금 대전제가 어디에서 지정하는 요건을 깔고 가는데요? 비도시를 깔고 가는 건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음은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구역 지정 요건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하면서 주거 개발 진행지구가 자연 녹지 지역에 있으면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던지면 자연 녹지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 뭐야 이래가지고 막 그죠? 행설수설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들어오면 안 되죠. 여기 이제 비도시인데 어딘데라고 했을 때 주거하고 특정은 어디에 들어오면 된다고요? 계획관리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좀 전에 산업유통은 어디에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관광은 어디에 있으면 돼요? 도시 외면 다 되죠. 그래서 어디만 딱 기억하시면 되냐면 산업유통.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용도지역을 생각할 때는 그 산업을 공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로 생각해라고요? 농업. 그러니까 농림하고 생산관리.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 어디는 당연히 되고 계획관리는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그 용도지구 행위자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수가 있죠. 거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더라. 그죠? 이거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관리계획 파트에서 한 건데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여기에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의 내용입니다. 지구 단위 내용이 뭐야? 적어 놓을래요? 어떻게 이쁘게 할지. 이쁘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쁘게 할까?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요, 수술 부위를 정하는 겁니다. 수술 부위.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 수술 방법이에요. 수술 방법. 자, 지구 단위 계획 목적. 이뻐지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안에는, 방법 안에는 1과 2를 포함해서 2개 이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그 1과 2가 포함되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여러분 아시는 뭡니까? 용기.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는 2개는 꼭 들어야 돼요. 용기. 용이 뭐야? 그렇죠. 용도 제한. 또, 건폐율. 또, 용적률을 제한하면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가 바뀐다.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용기. 기반시설의 뭐야? 배치나 규모. 그 다음에 용도지기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은 뭐네요? 세분하거나 뭐 할 수 있다. 변경을 할 수는 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완화죠.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다음 규정을 완화시키는데 국계법상 완화되는 게 3개 아닙니까? 그게 뭔데요? 그렇죠? 그렇지. 건조로 완화되는 게 5개죠. 돼지 몇 마리가 어디 올라갔어? 높이 올라가서 각각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놀고 있다? 공개공지에서. 그 다음에 조정법상 부설 조정의 설치 기준이죠. 그리고 도시에서 완화되는 게 그건 밑에 표 있죠, 그죠? 도시지역에서 건축재는 완화됩니다.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 200, 높이 120, 조장 설계 기준 100%는 일반적인 완화예요. 일반적인 완화. 그리고 비도시지역도 일반적인 완화는 건축재는 완화되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하고 조장 설계 완화 규정은 없습니다. 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보면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했죠. 어디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답니까?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을 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법 가로 구역에 따르는 높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네요. 1조건은 아니고 요 높이 12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때 특별 규정입니다. 올해 새로 들어왔어요. 25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의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이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아닙니다. 일본에 새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높이 120이 원래입니다. 원래 있는 원문입니다. 이거 조정 설치 기준 몇 프로? 100% 완화. 이건 원래 있는 규정입니다. 특별 규정 밑에가 특별 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비도시 지역의 특례가 나오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새로 달죠. 1번. 개발진흥지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빼고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은 허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 갈로 안에 중요한 말이 있죠. 어디 있는 건 빼고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건 빼고 해석을 넣어볼게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혹시 헷갈리는 분들이 시험에 이거 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출제를 해보면 재작년인가도 시험에 나온 건데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그냥 바로 그냥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해석론으로 붙이지 말고 그냥 바로 할게요. 개발 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있죠. 그러면 아파트 연립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파트나 연립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있잖아요, 그죠? 개발진흥지구가 비도시 중에서도 그럴 때는 아파트나 연립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문장을 만들어서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싶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실수한 말을 잘못했는데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지구단위 지정되면 같은 규정에 따른 건폐율 120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게끔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참고 마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아까 했죠?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억납니까? 예,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에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중교통 길줄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지역들, 그죠? 뭐 등등 쭉 아까 언급된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면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어디라고요? 준주거지역만 행위자는 완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용적률을 14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최대. 높이는 최대 200%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어디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요. 준주거지니까 도시 아닙니까? 도시에서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높이 12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더라? 역세권 복합 용도형이고 면서 어디에 있더라? 준주거지역이죠. 그러면 용적률하고 높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된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한 5, 6년 전입니다. 5, 6년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수도권에서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디냐면 서울에서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근데 계속 오르는데 이걸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서울은 주택 공급량을 늘릴 데가 없죠. 서울에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이 두 개 있어요. 두 개.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두 개인데 하나의 방법은요. 북한산을 밀어버리면 돼요. 또는 남산을 밀어버리면 돼요. 북한산이나 남산을 밀어버리고 택지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을
지금도 완화시켜주고 있잖아요. 그죠? 더 완화시켜가지고 고밀도로 지으면 돼요. 홍콩처럼. 홍콩 여러분 아파트 보셨죠? 그거 가보면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돼 있잖아요. 아파트가. 사람이 숨을 못 쉬게, 밖에서 보면, 홍콩, 이걸 보면, TV도 보면 되고, 실제로 가서 보신 분들 보면, 숨을 못 쉴 정도로 깝깝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홍콩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좁으니까, 그죠? 인구는 많고. 그렇게 짓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뭐냐면,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역세권이 역세권. 역세권인데, 그게 어디더라? 주거지역인 거야, 주거지역. 그러면 거기를 좀 고밀도로, 거기에만 고밀도로 개발하자.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하자? 위로 쫙 뽑아 올리자, 아파트를.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이 200% 완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용적률 200이라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용적률을 다 200을 풀어줍니까? 200이 최대란 얘기입니까? 최대고 용적률 200을 완화받으려고 그러면요. 공공기여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기 토지 일부가 공공시설로 제공이 되고 뭐 또 하는 것들이 막 들어가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완화받는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좀 많이 짓기 위해서 요거는 별도.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 원래 준주거지역이잖아. 준주거지역이 원래 용적률이 얼마인데? 500. 최대 500이잖아. 그러면 140이면 700이요. 700. 상업지역만큼 받는다니까요. 그거다가 높이를 얼마? 200%, 2배. 2배. 그러니까 고밀도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요 규정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뭐, 놓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별도로 빼가지고 놓을 겁니다, 이거는. 근데 뭐 이것만 단독 내지는 않을 거고, 단독 낸다 그러면 블랭크를 넣겠죠. 아니면 지문에 섞어서 한번 놓을 수 있으니까 체크, 별도로 좀 해두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 예외네요.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준다고 했는데, 용적률 완화를 안 해줍니다. 어디냐니까,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화조정구역이나 녹지공원에서 해제가 되든지,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화 안 시켜준대요, 용적률을. 새로의 도시로 편입된다든지. 그런 구역 중에서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를 안 시켜줘요. 아까 말씀드린 게 또 하나 나오네.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용도지구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 있어요, 아예. 그죠? 그럴 때는 용적률 완화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실은 아까 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나면 계획 만드는 거 몇 년? 3년. 안 하면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고 주민이 입안을 제한했죠. 그러면 몇 년? 5년 안에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착수가 포인트죠.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효력을 만다 상실해버리고, 효력을 상실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는 거는 뭐 계속 나오는 거라서 별도로 체크 안 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요, 어디에 맞게 지어야 되냐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설 건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여기가 지정이 됐거든요. 제 설명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답하면 됩니다. 지구 단위로 지정이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요, 건물의 배치, 형태, 색깔, 건축성까지 갖다 별도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곳 안에서 건물을 색깔할 때는 지붕은요, 지붕은 주황색 지붕으로 전부 다 통일을 하세요 라고 지구 단위 계획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데 가면요, 벽을 노란색을 칠하세요. 노란색 아니면 노란색 계열로 해야 됩니다. 창은 직사각형 안 되고요. 직사각형 안 되고 아치형으로 창을 설계하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아는 곳들이 몇 군데 그런 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이 공사장에서 주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장 사무소나
밥집 같은 가설 건물을 짓거든요. 그럼 가설 건물 지붕도 주황색으로 해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적용을 받지 않는, 원래는 지구 단위 적용을 받게 돼 있어. 근데 공사 기간 중에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재복구용으로 설치한 가설 건물이라든지 존치 기간이 몇 년 이내더라고요? 3년 이내짜리 가설 건물이죠. 그럴 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는 뭐 줄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네라고 이제 눈으로 한번 보기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틀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존치기간이 3년 미만, 3년 이내 또는 공사장에 짓는 공사 현장의 가설 건물, 재해가 발생하면 재복구용 가설 건물도 지구 단위 계획에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읽어보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죠. 근데 여러분처럼 해석론 강조를 갖다가 워낙 귀에 많이 들으면서 수업 들은 분들은 그런 실수 안 합니다. 자꾸 읽어봐라 뭐 해라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은 분들은 괜찮습니다. 당연하네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줄 안 쳐도 됩니다. 줄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됐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이네요. 개발행위 갑니다. 자, 드디어 우리 국토개표의 마지막 제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험에서는 작년에 4개 나왔죠. 하나, 둘, 셋, 5개 나왔나? 작년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만 가지고 작년에 5개 나왔어요. 4개인가 5개인가? 좀 과하게 나왔습니다. 연동제, 밀도관리구역 하나, 기반시설부담구역 하나, 그 다음에 앞에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절차에서 2개인가 1개인가 2개인가 나왔네요. 하여튼 4개 하여튼 기억합니다.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보통 한 3개 정도 기억하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3개, 최소 2개,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나왔다. 근데 무조건 내는 거라서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는요, 크게 3부분으로 나눕니다. 3개.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대상. 허가 대상. 두 번째는 절차. 세 번째는 연동제. 뭐하고 연동을 시키냐면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연동시켜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는데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설치가 가능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곤란한 지역, 밀도관리구역 이렇게 나눠져 그죠? 그래서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상부터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체킹을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데 이 대상은 허가 대상과 허용 사항인데 이거는 어디 가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냐면 복사 컨트롤 C 쫙 끌어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갖다 붙이죠. 어디에 컨트롤 V 이러면서 갖다 붙이냐면 도시개발법, 또 어디에도 갖다 붙이냐면 정비법. 3군데에 걸쳐요. 시험은 어디서 나올지는 나도 모르겠다. 실제로 시험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개발법과 정비법에서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국토개발법에서 허용 사항이 10년에 2개 나왔다라고 한다면 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문제는 2배,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 개발법과 정비법은 공부할 게 없다. 차이점 한두 개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로 들어갈게요. 개발행위 허가는 이겁니다. 백과이고 개발행위 허가는요, 개발 행위를 한다 아이가 어떤 개발행위인데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제가 판사를 하다 보니까 고개를 자꾸 이렇게 했어요. 토지 형질 변경을 하거나 석을 채취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일련의 개발 행위를 하죠. 그럴 때는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요. 왜 허가를 받냐면 이런 행위를 네 마음대로 하게 놔두니까 우리 국토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더라. 그래서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그 취지가 난개발이야, 난개발. 고로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 건물을 건축하는데 그 건물이 도청이에요. 법원이에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는 없잖아요. 그죠? 이미 금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그죠? 토석을 채취하는데 모래 한 삽을 퍼오는 거야. 토석 채취 맞잖아. 그렇다고 해서 허가 받는 것은 아니다. 경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개발이 아닐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허용해줘 안 해줘요? 허용을 해주죠. 그래서 허용되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허용되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저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잡아드렸죠. 그죠?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했습니다. 큰 틀은 규제인데, 규제 바리케이트를 다리 위에 탁 씌워놓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허가사항이면 허가증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바리케이트를 열어주죠. 그죠? 근데 이 바리케이트를 허가증이 필요 없어도 바리케이트를 그냥 보자마자 바로 득끄득 하면서 프리패스로 열어주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죠. 그 세 가지 프리패스를 제가 수업할 때마다 여러 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그렇죠. 그 행위가 사적 행위 아니고 무슨 행위일 때? 공적 행위일 때고. 두 번째는 그렇죠. 경미한 행위일 때죠. 세 번째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바리케이트를 걷어줍니다. 열어주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행위에 해당하면 그때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빙이나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가, 그죠? 요 세 가지 행위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도시, 군, 무슨 사업을 알아서 계획 사업을 하다. 이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 지을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야? 그렇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시설 사업을 하면서 건물 지을 일이 있잖아. 왜냐하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공객 시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 시설을 짓는다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도 다 도시공객 시설이잖아. 그 다음에 개발 사업 하면서 신도시 만들면서 행정을 할 수 있잖아. 토속도 채취할 수 있잖아. 물건을 쌓을 수도 있잖아. 정비 사업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건물 지을 수 있잖아. 형질빙의 할 수도 있잖아. 그죠? 도시, 군 계획 사업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허가를 받습니까? 허용을 해줍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 안 받고도 하는 거예요. 여기 대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개별 행위마다 뭐가 있는지 보는데, 요거는 이제 객관적 문제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드릴 건데,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경우는,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용되는 것은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문제를 여러 유형으로 내거든요. 자, 요거는 문제가 나오면 자, 지금부터 나중에 문제 풀이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긴 할 건데, 개발 허가를 받는 것은 나오죠. 그냥 지압에서 문제를 문제 바깥입니다 돼요. 뭐로? 개발행위는 뭐 때문에 받는데요? 난개발인 것을 바깥입니다 돼요. 허용된다고 했죠. 다시 합해요. 헷갈려. 밑에 그냥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난개발이 아닌 것은 끝. 이러면 읽으면요, 답이 흘러버립니다. 그냥. 난개발인 것은 아닌 것은, 인 것은 아닌 것은. 난개발 아닌 걸 알잖아. 뭔데? 공동, 공용, 공익, 공식행위, 또 경미한 거, 또 생업. 읽으면서 생업 찾으면 돼요. 읽으면서 경미한 거 찾으면 돼요. 읽으면서 공적 행위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난개발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외워도 됩니다. 요거 외우는데 수험생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괜찮다. 볼까? 허용성 옆에다 좀 적어 놓을래요? 뭐라고? 그렇지. 적어 놓으세요. 설마 1, 2, 3만 적어 놓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지. 아주 책 검사한다. 1, 2, 3 적어 놓고 가만히 있는 거지. 옆에 사람 거 보고 적으려니까 옆에 사람도 아무것도 안 적어 놓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짝지를 잘 만나야 돼요. 짝지 잘 만나야 됩니다. 짝지 잘못 만나면 짝지가 필기 잘못하면 내도 필기 잘못합니다. 같이 틀려, 같이. 컨닝 할 때 옆 사람을 잘 만나야 되죠. 컨닝 해도 돼, 안 돼? 돼요. 안 돼? 괜찮아.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려고 컨닝 안 하고 막 그러면 해도 돼. 근데 대신에 마음 안 돼. 안 들켜야 돼요. 안 들켜야지. 쓰레기 버리면 돼, 안 돼? 그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안 들키면 된다고. 자, 합니다. 대전제를 위에 깔려있네요. 뭐라고 깔려있냐면 도시, 군, 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라고 깔려있죠. 그죠? 이 형광펜을 좀 칠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형광펜. 이걸 문제를 갖다 변형 출제합니다. 제 말 들어요? 이 시민이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안 받는다. 도시, 그렇죠, 오죠. 도시 개발 사업으로 하는 행위는 허가를 안 받는다. 정비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허가를 안 받는다. 그렇죠, 오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험생들이 책이 없는 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이 군데군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왜 자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용어 파트를 할 때마다 자꾸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냐면 이게 그냥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이 앞에 슥 지나갈 때 귀신이 지나가듯이 슥 지나갈 때 그냥 그 뒤에 흔적에는 시설 개발 정비 사업이 자연스럽게 눈에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들어갑니다. 건물의 건축부터. 자, 건물의 건축은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허가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건물이, 신고 대상 건물이랍니다. 경미하죠? 근데 신고 대상 건물을 만다? 정계 제축 안 돼요. 정계 제축. 신축은 안 돼요. 그러니까 증축, 개축, 제축한다는 것은 이미 건물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신고 대상인, 해석을 할게요. 신고 대상인 경미한 건물을 원래 있는 상태에서 조금 크게 짓든지 아니면 개축, 재축해서 종전 범위 안에서 재활용하는 거니까 그때는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건축법에서 허가 대상도 신고 대상도 아닌 건물, 즉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받는 건물인데 이거는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건축법을 배웠으니까 알죠? 건축법에 가면요, 건축주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든요. 근데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고 경미한 건물이면 신고하거든요. 근데 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건축주가 누구일 때? 국가 지자체일 때. 행진수의 막내잖아요. 시군구가, 그죠? 그래서 그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우리가 뭐 받고 짓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협의하고 짓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공용 건물을 말하죠. 해석을 하면 공용 건물이 되는 겁니다.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는 건물이니까. 그게 뭐 우리 주변에 많죠. 팥줄소를 짓는다, 보건소를 짓는다, 우체국을 짓는다, 법원을 짓는다 하는 등등의 공용 건물이 들었을 때는 건축주가 누구이면요? 국가 지자체죠. 그럼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신고 안 하고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괜찮아요. 해석만 되면 되는 겁니다. 난개발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면 괜찮아요. 생업이죠. 요거는 이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비닐하우스가 무슨 정도로 쓰이겠더라? 양식장 용도로 쓰이면요,
오폐수 때문에 주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고, 그 비닐하우스가 어디에 있더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그죠? 울산바위, 설악산 울산바위 밑에, 제주도 성산 일출봉 밑에 있더라. 그럼 아무리 생업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주변 경관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외하죠.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은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 게 맞는데, 뭐도 형질 변경으로 보냐면요,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여러분 형질 변경으로 칩니다.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공유 수면을 매립할 때도 뭐 받아라는 얘기입니까? 허가 받아라 이 말이죠. 근데 그 형질 변경이 경작을 위한 목적일 때는 생업이라서 괜찮죠.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형질 변경하는 것도 공적 목적이라서 괜찮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성이 끝나버렸어요. 조성이 끝난 기존 대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형질 변경은, 이거 봐봐요. 조성이 다 끝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다가 건물 지으려고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형질 변경하는 것은,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하는 것은 필연적이면서 부수적 행위가 됩니까? 새로운 난개발을 초래하는 행위겠습니까? 그렇지, 부수적이잖아. 조성이 끝난 데다가 건물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성이 끝난 나대지를 누군가가 주택공사로부터 신도시에 땅을 샀거든. 그러다 건물 짓거든. 건물 짓다 보면 형질 변경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약간은 오잖아, 그죠? 그 정도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1번은 생업이죠. 2번은 뭐야? 공익이죠. 3번은 뭐야? 경미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괜찮다, 이거죠. 그 다음에 토속 채취는 일정 면적 이해하면 돼요. 요것도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주는 칠게요. 토속 채취에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사항에서 다만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만다 제외한다. 이 제외한다는 말이 해석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게 옛날에 이 해석을 잘못하는 문제집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치름을 받는지 모른다, 이게. 여러분, 제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토속 채취는 허가를 받아요. 다만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것은 허가받으라가 아니고 토속 채취가 아니다 이 말이야. 뭔데? 형질 변경이다 이 말이에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는 게 형질 변경이잖아요. 그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식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면 형질 변경이잖아. 근데 토지 형상을 바꾸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하면서 토속 채취가 돼, 안 돼? 되죠? 그건 토속 채취가 아니고 뭐란 이야기인데 형질 변경이래 말이야. 그 형질 변경 가서 논해라, 그거는. 형질 변경 허가받아가 아닙니다. 형질 변경해 가지고 허가상인지 아닌지를 그때 판단해라 이 말이지. 왜? 아니,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식으로 형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요런 토지가 있다니까? 토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뭐 한다? 형질 변경을 한다니까?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려고. 그럼 뭐 해야 되네, 요거? 절토해야 되네? 절토할까, 아이가? 절토할 때 토속 채취되네? 절토 깎으니까 덤프트로 와가지고 흙을 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토속 채취입니까? 형질 변경입니까? 그래. 그러니까 형질 변경 목적으로 토속을 채취하는 것은 토속 채취가 아니다. 그 뭔데? 형질 변경이다. 허가를 안 받는 거 아니다. 허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어디 가서 논의라는 얘기입니까? 형질 변경에 가가지고 허가사항인지 허용사항인지를 따로 논의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옛날에 이걸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요. 문제집에 그 몇 군데 문제집이 그래도 있었어요. 이거는 제외한다니까 뭐 허가를 안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뭐 문제집에 그런 문제를 실어놓고
다 퇴출됐습니다. 그렇게 강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시민지는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뭐란 얘기입니까? 토지지가 아니다. 뭐다? 적어놓을게. 적어줄게. 형질 변경이다. 어디에서 논해라? 형질 변경 가서 따져라. 뭘 따져라? 뭔 문제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죠. 분할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없는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대한 통제를 따로 하겠네요. 그죠? 건물이 있는 토지 같으면 건축법에서 합니다. 건축법. 국계법에서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각종 인허가를 안 받고 할 때, 그래서 인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법상 안 분할 제한 면적 미만, 작게 분할할 때, 작게. 적어 놓을래요? 작게. 주거지역, 상업공업, 녹지, 기타 60으로 제가 적어 놨습니다. 옆에. 주거지역, 이걸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주거지역,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으로 작게 분할하면 토지가 너무 이제 잘게 쪼개지면 난개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게 쪼개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건물이 없는 거를. 건물이 있는 토지를 너무 잘게 쪼개죠. 그건 어디에서 통제를 하냐면 건축법에서 너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너무 작게 분할하는 것은 금지시킵니다. 금지입니다. 허가상도 아니고 금지로 해놨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는 괜찮은데 난개발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네. 뭐라고 돼 있어요? 관광용지나 국공유지를 할 때. 국공유지를 하기 위해서 분할해 빈답니다. 분할은 목적이 분할해가지고 국공유지로 쓴대요. 공적 목적이잖아요.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면요. 일반 재산이 되거든요. 일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분할합니다.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를 누가 하냐면 행정청이 하겠죠. 용도 폐지된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누가 할까요? 행정청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은 누가 하기 때문에 괜찮다? 행정청이 하니까 괜찮아요. 3번은 사도개설에 뭘 받아 빚다? 허가를 받아 빚죠. 사도개설을 한다고 사도법에서 허가 받았어요. 그래서 허가 받은 대로 분할하니까 이것도 괜찮죠. 토지일부가 도시공객시설로 지정도면 곳이 돼가지고 도시공객시설 부지가 돼가지고 토지 수용한다면서 떼내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자, 이것도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이거죠? 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관리계획이 결정 곳이 되면서 여기가 도로부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땅의 토지죠? 배웠잖아. 이거는 인접지죠. 땅의 토지는 뭐 할 수 있고? 이거는 수용 안 되죠? 요까지 알잖아. 그럼 땅의 토지하고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1번지 토지거든요. 1번지가 도로부지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뭘 한다? 수용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수용합니까? 이 수용 어떻게 돼요? 응? 그렇지. 지분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 뭐 해야 된다? 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분할해가지고 수용해가지고 소유권이 시행자로 넘어가피고 요거는 원래 소유자 갑 이름으로 가지고 있고 요런 분할이, 이런 분할이, 이렇게 분할하잖아요. 이런 분할이 난개발이냐고. 그래. 그게 지금 이 말이야. 토지 일부가 도시공객시설로 지정도면 곳이 됐다. 당의 토지가 됐다. 이 말이지. 당의 토지가 된 부분을 분할해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에다가 분할 제한 면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상으로. 이상이니까 크게 분할하는 거죠. 이거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녹지관리 농림,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울타리 안에서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 올리죠. 그죠? 이럴 때도 허가 받는 게 맞습니다. 어디는 아니다. 농림은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는 생업이라서 괜찮은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을 이거는 여러분 정독을 하실 때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읽으면서 난개발이다 아니다를 같이 판단 한 번만 딱 해주시면 암기가 안 돼도 답찬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아까 경작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 경작이 뭘 경작이라고 하는지 경작의 의미가 나옵니다. 대통령 영이 정하는 토지 형제 변경한 것은 조성이 끝난 농지 안에서 농작물의 재배나 지력 증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환토, 양수, 배수의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 변경을 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은 경작이다 아니다. 그렇지. 해석돼야 돼. 경작이 아니다 라는 말은 허가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인접 토지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면요 경작을 안 봐요. 허용 안 해줍니다. 두 번째, 재활용 골재나 사업장에 있는 폐토양 같은 거 막 쏟아부어 가지고 수질,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를 막 쏟아부어 가지고 성토하는 것도 경작이 아닌 거로 봅니다. 시험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경작 안 해요. 근데 뭐는 괜찮다? 전답 사이는 괜찮아요. 전을 답으로 바꾸고 답을 전으로 바꾸는 거는 괜찮아요.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옹벽을 설치하는 것도 경작으로 안 봐요. 그리고 높이가 몇 메다 이상? 2m 이상입니다.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됩니다. 와, 절개지가 너무 높죠? 2m면 거의 제 키만큼인데 그 정도 절개지면 그 경작으로 안 봐야 되겠죠? 2m 이상. 니 키가 2m가,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신고사항. 신고라는 것은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응급, 후, 신고. 응급사항은 허가 안 받고 마음 된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이거 나왔죠?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할 때는 무슨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변경 허가죠. 단 경미한 사항일 때는 변경 허가를 안 받고 마음 된다? 통지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지하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는다.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마음 된다? 통지하면 됩니다. 뭔데?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그럴 줄 알았다. 단축하네.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단축하네. 당연한 거 아이가? 면적을 몇 프로? 5%? 아이고 오랜만에 나왔네. 면적 감소하는 건 대충 몇 프로인데 10%? 5%네 이거는. 5%네.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네요. 그러고 3번은 어디 가도 있는 거네. 법령의 개정이 나와 관리 계획이 바뀌었어요.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든지 관리 계획이 바뀌었어. 그러면 허가받은 상황하고 일치하는데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거. 당연한 것이.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이나 건축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허용되는 오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허용되는 오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해하실 건데 제 말 한번 들어볼래요? 여기에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거든요. 건폐율이 50이에요. 그러면 건축면적이 얼마입니까? 외벽, 건축면적이라서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면적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 건축면적을 재봤어요. 여기를. 재보면, 야가 건축면적이 50이 돼야 돼요. 뭐가? 외벽 중심선이 50이 돼야 돼. 그죠? 근데 재보면, 자스트 50입니까? 50 아니겠습니까? 자스트 50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된다. 사람의 능력으로 숫자 50을 맞출 수는 없어요. 50.0001이 나온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우리가 1m라면, 1m를 사람의 능력으로, 숫자는 1m라는 게 있거든요. 숫자는 1m라는 게 있네. 도량은 단위에서 숫자 1은 있는데, 그게 진짜 1m가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 정도는 우리가 수용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지. 우리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잖아요, 그죠? 시계가
한시 이러면 한시라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한시 뚜 하는데 한시 땡땡땡땡땡 이래가지고 1초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차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오차를 반영해 주는데 이게 어디가 안 맞냐면요. 이게 경험한 건데 신도시에서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거든요. 내지는 환지에서 토지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받을 토지 면적은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거야. 316.28. 그 316.28만큼 받았다라고 이제 등기까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가서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면 청량을 하거든요. 근데 청량을 해보니까 326.28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부정의수로 나옵니다. 이게 언제 발견하냐면요. 건물을 지을 때 청량을 새로 하거든요. 인접 토지하고 경계선을 설정하든지 하면서 청량을 새로 하는데 그때 면적에 오차가 발생해요. 근데 그 오차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부 다 등기를 갖다가 그러면 자, 그 신도시 100만 필지 다 갈아엎어. 다시 청량 다 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건물 지은데 건폐율을 약간 오버했다든지 미달한다고 해서 다시 다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허용된 오차가 있다니까, 이 말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반영해 주는 것이. 이런 것들은 괜찮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할 거는요, 제가 볼 때는 한 2번 정도입니다. 기간 단축은 당연한 거 아이고. 다른 게 바뀌어가지고 바꿔줘야 될 거 아이고. 허용된 오차. 5% 미만. 그 다음.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를 하거든요. 근데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를 안 받는다고 해서 허용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법에서 통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사방사업법이라는 법이 나오거든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좀 생소한 법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느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질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여기에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이나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이 우리 앞에서도 몇 번 우리 귀에 좀 익숙한 법이거든요. 그러면 질문,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이 세겠습니까? 산지관리법이 세겠습니까? 됐죠. 됐어. 끝났어요. 이게 뭐냐면 형질 변경을 하는데 어디 사냐면 산에 사는 거야. 그러면 산지관리법에서도 산에서 형질 변경하면 통제를 하고 있겠지. 국계법에서 통제를 하고 있겠지. 그러면 그건 어디서 행위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그래,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셔요. 1번,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개발에 의해서 도시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 안에 산림 안에서 임도를 설치하든지 사방 사업을 하죠. 그럴 때는 국계법이 아니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이나 사방 사업법에서 통제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안 받는단 말 아닙니다. 국계법의 허가를 안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재작년에도 나왔어요 지문으로. 그 다음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 개발 행위를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산림에서 하죠, 그죠? 그러면 국계법이 아니고 어디서 하겠다?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겠다.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이건 국계법 배제입니다. 그거 적어놨네, 위에 참 내가. 국토계획법을 만다, 배제하겠다. 국계법을 배제한다는 말의 의미를 허가를 안 받는다는 말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다른 법에서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다른 법의 통제가 더 많기 때문에 좀 엄격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차거든요. 자, 좀 쉴까요? 씻고 이제 절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